한 달에 24만 원. 여러분은 이 돈으로 5식구가 한 달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필리핀에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금액을 최소 생활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돈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려 2천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죠. 아이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부모들은 하루 종일 일해도 가족 한 끼를 걱정해야 합니다. 관광지의 화려한 해변 뒤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 생존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때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연합 아세안의 창설국이었고 아시아 최초의 국제 항공사를 운영했으며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한국 전쟁에 7천 명이 넘는 병력을 파병했던 나라였죠.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보다 필리핀이 훨씬 잘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올라섰고 왜 어떤 나라는 풍부한 자원과 기회를 가지고도 끝없는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된 걸까요? 그 시작에는 부패한 독재, 무너진 산업, 외세 의존, 그리고 국민들의 희망마저 무너뜨린 거대한 경제 실험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의 희망이라 불렸던 나라가 어떻게 수천만 명이 가난에 갇힌 국가로 추락하게 되었는지 필리핀 경제 몰락의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1960년대 필리핀은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살던 나라였다. 한국은 필리핀을 부러워했다. 심지어 장충체육관도 필리핀이 지어줬다는 말까지 있었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1960년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58달러, 필리핀은 263달러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필리핀이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던 건 사실이죠. 무려 100달러 이상 차이가 났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엔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6.25 전쟁 직후였던 한국은 아프리카의 가나, 수단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받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한국보다 잘 살았다는 말은 맞지만 그걸 곧바로 필리핀이 아시아 최고 부국이었다로 연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실제 당시 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일본은 이미 475달러였고 싱가포르는 428달러였습니다. 말레이시아도 244달러 수준이었죠. 즉 필리핀이 일본 다음이었다는 건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보다 나았을 뿐 아시아 전체에서 압도적으로 잘 사는 나라였던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장충체육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필리핀이 한국에 지어준 건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김정수 최종환 건축가가 설계했고 서울시 예산으로 삼부토건이 건설한 대한민국 최초의 실내 체육관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신화들은 시간이 지나며 과장됐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실처럼 굳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필리핀의 진짜 문제를 가려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필리핀은 어떤 모습일까요? 겉으로만 보면 필리핀 경제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국제기구들은 여전히 필리핀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라고 평가하고 있고 마닐라 도심에는 초고층 빌딩과 대형 쇼핑몰이 끝없이 들어서고 있죠. 관광 광고 속 필리핀은 언제나 화려합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고급 리조트, 웃고 있는 사람들. 겉으로만 보면 동남아시아에 떠오르는 신흥국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조금만 바깥으로 돌려보면 전혀 다른 현실이 나타납니다. 현재 필리핀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빈곤 지역에서는 5식구가 한 달을 버티기 위해 식비부터 줄이는 일이 너무나 흔하죠. 아이들이 하루 2끼만 먹거나 값싼 탄수화물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필리핀에서는 수많은 가정이 생활이 아니라 생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도
이런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필리핀은 코로나 이후에도 비교적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해외 투자도 들어왔고 건설과 서비스 산업도 빠르게 커졌죠. 겉으로 보면 나라가 발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일반 국민들의 삶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료품 가격과 전기세, 교통비는 계속 올랐고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더 악화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필리핀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여전히 극단적인 양극화입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그 이익이 국민 전체에게 퍼지지 않는 구조거든요. 상위 계층과 거대 재벌 가문들이 경제의 핵심 산업과 부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고 대다수 서민들은 그 아래에서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필리핀은 정치와 재벌, 지방 권력 가문이 강하게 얽혀있는 구조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 있는 집안이 권력을 잡고 권력을 잡은 집안이 다시 돈을 버는 구조가 반복되는 거죠. 결국 경제 성장의 열매는 늘 비슷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평범한 국민들은 성장의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가장 먼저 나라를 떠나는 건 결국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필리핀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간호사, 의사, 엔지니사, IT 인력, 회계사처럼 교육 수준이 높은 전문직 인재들까지 미국, 캐나다, 호주, 중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영어 사용이 가능한 인재가 많다 보니 해외 취업도 비교적 쉬운 편이거든요. 문제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 자국 안에서 기업을 만들고 산업을 키우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지금도 그 인재들을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라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인력들이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일반 노동력 유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도 홍콩, 싱가포르, 중동 지역에는 엄청난 수의 필리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 여성 가사도우미들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해서 한때는 세계 최대의 가사도우미 수출국이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였죠. 실제로 필리핀 경제는 해외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해외에서 일하는 가족 한 사람의 송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구조인 겁니다. 겉으로 보면 외화가 들어오니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나라 안에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먹고 살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결국 지금의 필리핀은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나쁘지 않은데 국민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화려한 도시가 늘어나는데 빈민가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오늘도 나라를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필리핀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한때는 한국보다 형편이 나았고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받았던 나라였는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 필리핀 문제의 핵심은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정치 시스템 자체가 오랫동안 망가져 있었다는 겁니다. 현대사회에서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은 결국 정치입니다. 만약 정치와 경제가 별 상관이 없다면 석유 많고 자원 많은 나라들이 전부 세계 최강국이 되었겠죠.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원이 넘쳐나는 나라가 독재와 부패 때문에 무너지고 반대로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시스템 하나로 선진국이 되기도 하죠. 결국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자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그 시스템이 아주 오래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필리핀 경제를 망가뜨린 가장 큰 문제, 바로 극단적인 빈부격차도 결국 정치 부패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페인 식민지 시대로 올라가게 되죠. 18세기 말 스페인은 필리핀을 돈 벌어주는 거대한 농장처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탕수수와 코코넛 같은 열대 작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엄청 붕한 부와 토지가 극소수 지주계층에게 몰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원래 농민들이 함께 쓰던 공유지는 하루아침에 대지주의 소유가 되었고 지주들은 관료들과 결탁해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내야 할 세금까지 농민들에게 떠넘겼죠. 결국 평범한 농민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버티지 못한 사람들은 땅을 빼앗긴 채 소작농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스페인이 이걸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실상 방치하고 이용했죠. 식민지를 다스리는 입장에서는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편이 훨씬 통치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몇몇 유력 지주만 장악하면 나라 전체를 통제할 수 있었으니까요. 흥미로운 건 당시 필리핀 사람들의 분노가 스페인보다 자기 나라 기득권층에게 더 향했다는 점입니다. 돈과 권력에 넘어간 관료들, 농민들을 착취하던 대지주들, 바로 그들이 민중의 증오 대상이 되었던 거죠. 결국 필리핀은 식민지 시절부터 이미 소수가 모든 부를 독점하는 구조가 굳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현재까지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필리핀에도 희망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독립 이후 이 구조를 바꾸려 했던 정치인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도 필리핀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막사이사이가 있었습니다. 막사이사이는 원래 대장장이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화려한 엘리트 가문도 아니었죠.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필리핀을 침공하자 직접 항일 게릴라를 조직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후 국방장관을 거쳐 1953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는데 당시 그가 했던 말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내가 먹기 전에 국민이 먼저 먹어야 한다. 내 가족이라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보내겠다. 당시 필리핀 국민들은 이런 말을 하는 정치인을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가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막사이사이는 부정부패 척결에 강하게 나섰고 공산 반군 세력이던 후크발라 반란을 진압하면서 나라의 질서를 빠르게 안정시켰습니다. 덕분에 그는 해외에서도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한때는 태평양의 아이젠하워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1955년에는 토지개혁법까지 추진했습니다. 물론 거대한 지주 세력의 반발 때문에 개혁 속도는 느렸고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짜로 필리핀을 바꾸려고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그를 특별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의 삶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막사이사이는 대통령 특권을 줄이고 스스로를 국민을 위한 병사라고 불렀습니다. 측근은 물론 가족에게조차 권력을 이용한 특혜를 허용하지 않았죠. 당시 국민들은 처음으로 정직한 권력이라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필리핀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시스템도 안정되고 있었고 경제 성장도 이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필리핀도 진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1957년 3월 17일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세부섬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겁니다. 필리핀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거리에는 시민들이 몰려나와 울었고 나라 전체가 침묵에 잠겼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잃었지만 또 다른 좋은 지도자를 뽑으면 된다. 아직은 나라의 미래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막사이사이 사망 이후 필리핀 권력의 중심에는 한 인물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막사이사이가 어렵게 세우려 했던 필리핀의 미래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 인물의 이름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였습니다. 성공한 변호사 출신이었던 마르코스는 뛰어난 언변과 강한 카리스마로 대중의 지지를 얻으며 1965년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당시만 해도 많은 국민들은 그를 필리핀을 다시 일으켜 세울 지도자로 기대했죠. 실제로 집권 초기에는 농업과 산업을 동시에 육성하는 정책을 내세웠고 토지 개혁까지 추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나라가 빠르게 발전하는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필리핀의 미래에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르코스 정권은 점점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보다 권력을 유지하는 데 더 집착하기 시작했고 정권 핵심에는 친인척과 소수 엘리트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필리핀 경제는 국민 전체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권력층이 부를 독점하는 구조로 변해가기 시작했죠. 특히 마르코스와의 가족이 집권 기간 동안 해외로 빼돌린 재산 규모는 지금까지도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추정 금액만 당시 국가 외채 규모에 맞먹는 약 100억 달러,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죠.
스위스 비밀 계좌, 해외 부동산, 초호화 보석과 미술품까지 권력은 사실상 개인 재산을 불리는 수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필리핀 사회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지면서 사람들은 뇌물 없이는 아무 일도 해결할 수 없는 세상에 익숙해지기 시작했거든요. 허가를 받으려 해도 돈이 필요했고, 사업을 하려 해도 줄이 있어야 했습니다. 법과 제도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가 되어버린 거죠. 더 심각한 건 이 시기에 필리핀의 지주계급이 단순한 땅 부자를 넘어 거대한 재벌 세력으로 진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원래 농업 중심이었던 지주 가문들이 기업과 금융, 언론, 유통산업까지 장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 기업들과 결탁해 서로의 이익을 챙기기 시작했죠. 이걸 흔히 관료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정치 권력이 경제를 장악하고 경제 권력이 다시 정치를 움직이는 구조 말이죠. 결국 스페인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져 오던 극소수 가문들이 국가의 핵심 산업 대부분을 손에 넣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 가문들은 대통령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수준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죠. 아이러니한 건 필리핀에 민주주의와 투표권이 도입된 이후 오히려 이 가문들의 힘이 더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국민들은 생계를 위해 표를 팔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주 가문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돈과 식량, 일자리를 조금씩 나눠주면서 표를 확보했습니다. 쉽게 말해 먹고 살게 해줄 테니 우리 편을 찍어라 라는 구조였던 거죠. 정치학에서는 이걸 후견주의라고 부르는데 필리핀에서는 이 시스템이 너무 깊게 뿌리내려 버렸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정책과 미래를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니라 당장 오늘의 생계를 위해 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권력은 계속 같은 가문 안에서만 돌게 되었죠. 부는 점점 더 소수에게 집중됐고 가난은 세대를 넘어 대물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만약 여기서 마르코스의 임기가 끝났다면 필리핀 역사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스는 권력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1972년 두 번째 임기가 끝나가기 직전 그는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사실상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가 전체를 장악해버린 거죠. 언론은 통제됐고 야당 정치인들은 체포됐으며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가 권력에 의해 탄압당했습니다. 이 시기 필리핀은 겉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공포 정치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인권 유린은 일상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탄압을 겪었죠. 동시에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개발 사업이 진행됐지만 그 뒤에서는 나라 전체가 빚더미 위에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분노도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1983년 마르코스의 가장 강력한 정적이었던 베니그노 아키노 상원의원이 공항에서 암살당한 겁니다. 이 사건은 필리핀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죠. 여기에 경제까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반마르코스 감정은 폭발적으로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필리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시민 저항 운동이 시작됩니다. 바로 피플 파워 혁명, 민중의 힘이었죠.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군대까지 시민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86년 2월 25일 20년 넘게 권력을 쥐고 있던 마르코스는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 하와이로 망명하게 됩니다. 독재가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암살당한 베니그노 아키노 의원의 부인 코라손 아키노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됐죠. 당시 사람들은 드디어 필리핀에도 민주주의의 봄이 찾아왔다고 믿었습니다. 이제야 나라가 바뀔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국민들은 독재자를 끌어내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나라를 지배하던 기득권 구조 자체는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1987년 총선에서도 국회의원 대부분은 여전히 거대 지주 가문 출신들이 차지했습니다. 결국 권력의 얼굴만 바뀌었을 뿐 시스템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는 필리핀 사회가 오랜 시간 부패에 익숙해져 버린 것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정치는 부패한 것이라고 체념하기 시작했고 정치라는 건 특정 가문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죠. 실제로 지금도 필리핀 정치를 보면 이름은 바뀌어도 성씨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현재의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입니다. 범죄와의 전쟁, 부패 척결, 불평등 해소를 외치며 엄청난 지지율을 기록했던 두테르테 이후 결국 다시 권력을 잡은 건 독재자 마르코스의 아들이었습니다. 무려 36년 만에 독재자 가문이 다시 대통령 자리에 돌아온 거죠. 겉으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필리핀 국민들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독재 이후 민주정부가 들어섰지만 정경 유착은 끊어내지 못했고 부패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제 성장 역시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 달라지지 않았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적어도 그때는 나라가 더 안정적이지 않았나? 그리고 바로 그 틈을 타 마르코스 가문은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결국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다 보면 필리핀 몰락의 가장 깊은 뿌리는 하나로 이어집니다. 바로 토지 개톡의 실패죠. 많은 분들은 토지 개혁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였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시 아시아 국가들을 비교해보면 훨씬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대만, 필리핀은 모두 가난했고 부패했고 극심한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점만 놓고 보면 오히려 필리핀이 가장 유리했습니다. 당시 필리핀은 한국보다 국민 소득도 높았고 교육 수준도 더 나았거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한국보다 필리핀이 먼저 선진국이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갑니다. 한국과 대만은 토지 개혁에 성공했습니다. 극소수 지주 계급이 독점하던 토지를 해체하고 재분배를 통해 평범한 국민들도 자신의 노동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죠. 농민들은 더 이상 수탈당하지 않았고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자본은 다시 제조업과 산업 기반으로 흘러 들어갔고 결국 경제 성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전후 동아시아 성장의 출발점으로 토지 개혁을 꼽습니다. 그만큼 국가의 뼈대를 바꾼 사건이었다는 거죠. 반면 필리핀은 달랐습니다. 토지 개혁에 실패하면서 독립 초기의 불평등 구조가 그대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토지는 계속 일부 가문에게 집중됐고 그 가문들은 농업을 넘어 금융과 기업, 정치까지 장악하기 시작했죠. 결국 필리핀은 경제를 움직이는 소수와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으로 나뉜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필리핀이 가난한 이유가 오직 이것 하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필리핀은 세계에서도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태풍과 홍수, 지진이 끊임없이 발생하죠. 게다가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형 특성상 강력한 중앙 시스템을 만들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결국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시스템이었습니다. 필리핀은 제조업 기반이 약했고 서비스업과 해외 송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됐습니다. 반면 고부가 가치 산업은 성장하지 못했고 인재들은 계속 해외로 빠져나갔죠. 지금도 수많은 필리핀 청년들이 자국이 아닌 외국에서 미래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필리핀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나라 안에서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발도상국이 성장하려면 결국 외화를 벌어와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 그리고 중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제조업과 수출이었죠. 한국 경제가 지금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내수 중심 기업입니다. 다시 말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 외화를 벌어오는 구조가 아니라 제한된 국내 시장 안에서만 돈이 돌고 있다는 뜻이죠. 경제의 파이 자체가 커지기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수십 년 동안 바뀌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토지를 가진 자들이 권력을 가졌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다시 부를 독점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은 세대를 넘어 반복됐고 결국 지금의 필리핀을 만들게 된 거죠. 아이러니한 건 필리핀은 한때 누구보다 가능성이 높았던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풍부한 자원, 높은 영어 교육 수준, 젊은 인군, 미국과의 강한 연결까지 분명 성장할 조건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건 언제나 외부가 아니라 내부였습니다. 부패한 권력, 실패한 개혁, 무너진 시스템,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리조트와 초고층 빌딩 뒤편에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나라. 한때 아시아의 희망이라 불렸던 필리핀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필리핀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돈도 자원도 아닌 결국 시스템이라는 것. 그리고 잘못된 시스템은 한 세대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말이죠.